오늘 저희 기자회견은 역사학계, 평생을 역사학을 전공하신 역사학계 원로 선생님 20분과 다음에 우리 역사학 연구를 전문하는 각 학회 연구소 20개 단체가 모여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상에 20분 원로 선생님 중에서 개인 서적이라든지 해외여행 여러 가지 학술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참석하신 분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명예교수인 박현석 교수님이십니다.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인 이근수 선생님입니다. 대학교 명예교수인 안병욱 교수님입니다. 저는 서원대 석자교수인 이희화 교수님이십니다. 숙명여대 명예교수이고 전국사 편찬위원장이신 이만열 선생님이십니다. 한성대 명예교수이시면서 전 총장이었던 윤경석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식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한국사가 중심됐지만 특히 이번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서양사가 같이 참여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강성호 서양사학회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한국사연구회 정태현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역사연구회 이지원 회장님이십니다. 금성대학교의 김종수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역사연구회 원임 회장님이십니다. 한사상사학회 조성을 화학사학회 조성을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지청청 장군의 의원이신 이준식 선생님이십니다. 공식회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역사학연구소의 김은경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덕성여대 지식생이고 국정화 저지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모입니다. 간단히 이 선언이 어떻게 있게 됐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선언이 있게 된 배경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에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학계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려 170개 대학에서 약 2,700여 명의 역사 교수를 포함한 전국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교사는 약 3만 명이 선언을 했고 시민들은 약 100만 명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작년에 국정화 반대 움직임을 4.19 혁명의 최대의 저항사건이다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입니다. 아마 4.19 혁명이 최대일지 모르겠지만 역시 6월 항쟁 이후에는 최대의 저항이 작년 국정화 사건이 아니라 국정화 반대 운동이 아닌 생각합니다. 그 운동의 흐름을 이어갖고 오늘 기자회견으로 하게 된 겁니다. 특히 8월 22일 오늘 잡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8월이 해방의 감격을 맞이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국권을 탈취당한 국치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날 중에서 현 시국에 어떤 날이 더 부합하는가 논의한 끝에 8월 22일이 현 시국에 더 절실하지 않나, 상황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오늘 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돌아가는 이 상황이 구한말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일본군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우리나라 정부가 축하를 해줬고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본군 운우회원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합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100년 전에 국치의 모습과 비슷하지 70여 년 전에 해방의 감격의 날과는 좀 매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속에서 8월 22일로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사계는 그럼 이렇게 시국이 위기의 상황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건 역시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적 지도층의 역사인식의 전도에서 온 것이다. 역사인식의 결여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교수신문사에서 한 해를 평가하기를 혼용무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혼용무도라는 것은 어리석고 무능한 대통령이 나라를 어지럽힌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교수신문에서 한 12년 동안 사자성어로 한 해를 표현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도층을 문제 삼아갖고 사자성어를 표현하는 경우는 당연히 처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전에 2014년에는 지로위마에서 우리 사회의 복합 아세하고 현실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짓이 팽배하는 모습을 사자성어로 담았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 당시에는 도행역시라고 했고, 모든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역주행하는 모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년 동안은 혼용무도, 또 하나는 지로위마, 또 하나는 도행역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것이 지식인들이 보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하나로 다시 세 글자로 줄이라고 하면 건국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국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무지한 대통령이 독립운동 친일파를 건국 국료자로 역사 세탁하고 떠나는 역사를 퇴행으로 거꾸로 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선언문에 담아 있는 것을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모임이 일회성 모임이라든지 갑자기 한 번의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은 국정교과서가 이제 선을 볼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크게 왜곡되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고대사와 근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언문에도 고대사 학회가 참여를 했고, 그 근현대사 학회, 또 독립운동사 학회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많이 왜곡된 것이 친일 문제를 많이 왜곡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여기 그래서 민정문제연구소가 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이 국정교과서가 세계사적인 보편성에 견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는 또 서양사학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자회견은 역사학회 선언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곧 나올 국정교과서에 대한 역사학계의 예비 대응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이번 기자회견을 역사학계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사학계 선언에서 식순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바라는 원로 선생님 대표에서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셨던 이만현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건국절 주장은 독립운동과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국회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 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란듯이 건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역사학계는 광복절 경축사에 나타난 건국이란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서 성립, 발전한 나라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개진합니다. 이른바 건국절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이명박 정권을 전환 때입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2008년에 시만 그는 건국 60주년, 광복 63주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시키고 그해 8.15 경축사를 통해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 선언하고 기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학계의 반대 소리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던 그가 훈장까지 반납하겠다는 광복 회원들의 분노 앞에서는 주춤했습니다. 그의 8.15 기념 행사가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이라는 이중적인 이름으로 어정쩡하게 치러진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국회에서는 8.15를 종래의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건국 공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되었지만 국민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바탕 일어난 건국절 소동으로 인해 부각된 것은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전에는 건국과 정부 수립을 구분하지 않아 혼효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동을 계기로 역사학계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부 수립 문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거기에 따라 건립된 것이 대한민국이다. 1919년 4월 10일 13도 대표 29명이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모였다. 그들은 그 모임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라 하고 그 이튿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며 10개조의 임시헌장을 발표했다. 그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다. 이 조항은 임시정부 하에서 5차례의 개헌 때에도 계속되다가 1948년 제헌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을 운영하는 정부를 수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 임시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서울과 블라디보스토크, 상해에서 각각 세워졌으나 1919년 9월 새 임시정부를 통합 대통령제의 통합 임시정부로 발전시켰다.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이요 임시정부의 설립이었다. 상해 임정은 의정원과 정부로 구성되었고 출발 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헌법적 기초 위에 서 있었으며 뒷날 이당 치국의 정당 정치에 좌우 합작 정부를 형성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임정의 외교적 활동도 관복할 만하여 1943년 말 미국, 영국, 중국 세 거두의 카이로 회담에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을 통해 전후 한국 독립을 유일하게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이라는 외국 영토에서 독자적인 광복군을 이하에 두었던 임정은 미, 영, 중 연합과 항일 공동 정선을 펴는 한편 국내 정진대 파견을 준비하다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에 의거하여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출발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8년 5월 총선 후 회립된 제헌국회는 헌법 초안 전문에 대한민국의 뿌리를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개초위원회 초안에는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이를 인지한 이승만은 국회 본회의 때 의장석에서 내려와 평의원으로 발행권을 얻어 새로 수립되는 정부가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했는데 이에는 이승만의 노력이 컸습니다. 제헌헌법의 그 정신은 현행 헌법에도 개성되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불의에 함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헌법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설립 근거를 분명히 밝힌 데는 이런 경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48년 8월 15일 정부 출범식 때 청사에 걸린 새 정부 출범 축하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국민 축하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연설에서 민국 연호는 기민연에서 기산할 것이라고 언명한 이승만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정부의 관보뿐만 아니라 공식 문서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이승만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힌 것은 뒷날 그를 국부로 모시겠다는 이들이 혹시라도 대한민국의 근원을 소홀히 할까봐 이렇게 쐐기를 박아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직도 이승만을 국부 혹은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지만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승만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지 않았다는 역사의식입니다. 그가 민국이라는 명칭에 표시되는 민주정치 제도를 남의 조력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 벌써 30년 전에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하였다고 언급한 대목이나 기민연 독립을 선언한 것이 미국이 1977년, 76년인데 그래서 원그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77년에 독립을 선언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가 한국의 민주국가 원년 1919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역사의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공용연호를 단군연호로 바꾸었고 한 국회 결의를 존중하여 이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기미 독립운동연호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즉 기미 독립운동연호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광명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요 또 민주국 기초가 이미 그때에 잡힌 것을 표시할 수 있고 또 무저항주의를 우리가 시작해서 성공된 사적을 표현한 것이며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남녀 선열들의 위대한 공업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목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탄생이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는데 이러한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데서 그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48년 정부 수립에 참여한 이들은 대한민국이 기민연에 건립되었다는 것과 1948년에 건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국가는 국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그러면 이승만과 제헌국회 때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1919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했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당, 정, 군을 갖고 좌우합작 정부를 통해 외교활동을 벌이며 국내외의 독립운동과 기맥을 통하면서 그 영도적 성격을 가졌던 인정을 높이 평가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혹자는 또 말합니다. 임정 때의 대한민국은 당시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했으니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나 어떤 국가든 독립선언과 해방 그리고 정부 수립과 독립승인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정부 수립이나 독립승인이 아니라 독립선언이나 해방을 독립기념일로 삼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독립선언의 해를 독립기념의 해로 삼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1976년 독립을 선언한 미국이 국제적 승인을 받은 것은 그 7년 후인 1783년이고 연방정부를 세우게 된 것은 13년 후인 1789년입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중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도 독립선언의 시점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3.1 독립선언을 국가의 출발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국제적 사례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국가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 정부가 민족의 독립운동과 국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지, 반면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면서 일제 통치의 연장선상에서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 편매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에는 왜 그렇게 쉽게 동조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으로 하지 않으면 그 3주 후인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는 북한에 비해 국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건국절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북한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성을 거부하고 48년에 건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계승할 수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 있었고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마저 계승했으니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남측이 정부를 수립했고 북측이 국가를 수립했다고 해서 이를 국격의 문제로 따질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다고 서술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서 1919년에 이미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확정하면서 1948년 곧 대한민국 수립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인식은 올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1919년 곧 대한민국 수립, 1948년 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설을 뒤엎는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1948년 곧 대한민국 수립과 건국절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사례와도 어긋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국절에 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전국사편찬위원장이신 원로 교수님이신 이만열 선생님께 모두 발언을 건국절로 부탁드린 이유는 좀 더 권위 있고 공식적인 비판을 역사학계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기자회견에 모두 발언해서 건국절 발언을 부탁드린 겁니다. 혹시 원로 선생님들께서 요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면 이여 선생님 한 말씀. 뒤에 나올 신문사나
모도반의 사실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어떤 정서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크게 역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정으로 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건국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일전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릴 때 청와대에서 배운 게 독재수법이 아닌가, 이걸 오늘날 다시 써먹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자기가 이 시대에 역사를 정리하고 다음 세대를 맞이하려는 그런 이상야릇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기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한계와 태생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마치 이 시대의 역사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듯한 이런 오만하고 오판하는 이것을 결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만이 아니라 민주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더욱더 먼저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을 하듯이 이 문제도 더욱 여러 개를 띄고 앞으로 투쟁하는 수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양사학회 회장이시는 강성호 회장님께서 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서양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성호입니다. 116년 전 오늘 한국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광복된 지 7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국권 상실을 관리한 역사 기억을 되새길 수밖에 없는 이 한국의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19세기 중엽 이후 세계는 북미 열강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계 추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한국은 국권 상실, 민족 분단, 한국 전쟁 등의 민족적인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권 상실로 인한 식민지 과거 청산 문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한일 정부 사이에 위안부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10억 엔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대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일본군 위안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로 관련된 분들에게 공식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독일 정부가 식민지였던 나미비아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난 7월 13일 독일 일부는 연말까지 나미비아 식민지 통치에 대한 공식 사과를 담은 독일 나미비아 공동성어문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112년 전인 1904년에 남서아프리카의 그 남아족과 헤레로족 약 11만 명의 집단학살, 생체실험, 수용소 구충 노동 등 식민지 시절에 대한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는 시간에 관계없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가해국의 의무이자 피해국의 권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식민 통치 시절에 대한 잘못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 강점기 시절에 대한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제국주의 침략의 결과에 대한 혁명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발생의 배경, 구조, 대외 전략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구미 열강들의 제국주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특성을 비교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한국사와 세계사 연구자들의 공동 능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의 지속적 축적은 일본의 향후 대한민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열강들의 세계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축적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세계 열강적 사회에서 한국의 지속적 생산과 발전에 도움이 줄 것입니다. 한국생활사학회도 비현대 세계체제의 재편 과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해서 급변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사계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긴데 그것은 이 자체가 이 시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왔고, 단순히 성명서 발표가 아니라 역사계가 2016년 8월 20일 8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역사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습니다. 이 성명서 낭독은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이신 이지원 선생님과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이신 정태현 선생님이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기 전에 지금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해방 70년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한편으로 좀 자기가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학계가 정리한 것이므로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 입장. 8월 20일,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0년 대한제국이 주권을 일제히 빼앗기고 강제병합조합이 선명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7일 뒤인 8월 20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우리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고 있던 기간에 나라 안팎에서 치열한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애국 성렬들이 자주독립을 이루어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민주공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피어땅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재헌헌법에 명기된 것처럼 3.1 독립운동으로 수립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8월은 우리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국권 침탈의 비극이 일어난 것도 8월이고 조국 강국의 기쁨을 누린 것도 8월입니다. 해마다 8월이 되면 우리는 다시는 경술국채와 같은 부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해방 그날의 간격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은 정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역사 시기밖에를 한 세기 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빠르게 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식민지 지배와 친일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예 정권 차원에서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 독재 찬양을 노골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역사 프로젝트로 이어지면서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민사관에 치들어있는 문창극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데 이어 그를 두둔한 이원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의식이 결여되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강북구경 경출사에서 광복 70년이자 건국 67주년이라는 발언을 하여 뉴라이트의 건국주장을 용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다시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주년 발언을 보란듯이 하였습니다. 그 며칠 전에 한 원로 독립기사가 대통령 면전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이어받았으니 건국절 계절 움직임을 멈춰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과는 무관하다는 뉴라이트의 손을 거듭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의 이 구절이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 문단 건너뛰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기 위해서. 건국절 주장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2015 역사교육 과정을 고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습니다. 급기야 현 초등학교 사회과 6-1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건국으로 바꿔 기술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과서의 건국으로 이를 근거로 공국제를 제정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이 이러하니 올 광복절 경출사에서 안군정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 감옥에서 이혼을 남기셨습니다라고 하여 안종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순국했다는 취지의 역사적 사실과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독립운동가 희생을 지지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독립운동가의 순국 장소를 엉터리로 말하였으니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태행적인 역사인식이 끼치는 피해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운영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 또한 대통령의 전도된 역사인식을 본받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한 워크숍에서 일본인도 경악할 천황폐하 만세를 선창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지워지기도 전에 나향욱 교육부 정책계획관 입에서 국민의 99%의 민중은 배대지, 신문에 공부하라는 조선시대에도 상상할 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단 건너뛰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은 작년에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서 잘 드러납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주권자로부터 한시적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이 자신의 해석을 유일한 역사를 판단하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로막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역사교육 지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역사학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색깔론을 들이댔으며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하며 비국민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지필규칙이나 지필지는 갖추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밀실에서 공론 지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인식이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합한 출세저항적인 교육관료 그리고 국가가세하는 극소수 어용학자들이 합작하여 버린 역사 쿠데타의 달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전도된 역사인식은 일본과 위안부 합의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실야합해서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엔으로 재단을 설치하는 대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피해자들이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그 어느 하나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단돈 100억엔의 역사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반인륜적, 반인권적 여성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견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0월 28일 한일 합의 이후 가해국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는 기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올해 새로 나온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목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단어도 지워버렸습니다. 그 단락을 띄어서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 말 서세동점 이후 동아시아는 강대국의 패권장이었습니다. 19세기 말 강대국의 지역 패권 충돌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한반도를 주무대로 전개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의 멸망과 식민지화로 이어졌습니다. 열전과 냉전의 시기였던
20세기가 남긴 역사적 교훈은 국민의 생존과 행복이 중심되는 안보, 군사적 안보만이 아니라 외교적, 평화적, 인권적 안보가 21세기에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외교 갈등을 증폭시키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 문제이고 외교 문제입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지금일수록 더더욱 장기적인 전략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판단의 기본은 이 땅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20세기 역사의 미해결 과제인 냉전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정착하고 평화통을 이루는 방향인지 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비전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의 밑바닥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상실과 인간을 국가와 권력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인간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현재 국민의 복리 증진은커녕 날로 커져가는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 대란, 각종 인권의 후퇴와 유신 독재를 방불케 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흑수저와 금수저로 대변되는 신분세습 고착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양육, 노후, 취업, 결혼 등 7대 부문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2014년의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침몰한 세월호 선장을 비판하지만 세월호 승객 가족들은 정부의 위기관리를 훨씬 문제 삼고 있다며 정부의 고장난 위기관리는 덮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대로 빚어진 대표적인 후진국형 인재라는 것이 세계 언론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정부는 참사 발생 2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진상규명 대신 여론 조작을 통한 분열과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끊어버리고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의 전면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세월호의 뒤를 따라 침몰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호를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일, 독재, 분단, 냉전으로 치닫는 지금의 항로를 자주독립,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을 향한 항로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권을 상실한 100여 년 전의 뼈아픈 역사와 분단과 전쟁의 20세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이 아니라 평화의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잃었던 추억의 그날을 오늘에 되새기면서 우리들은 현 정세가 100여 년 전 국가의 존망이 위협을 받고 있던 때와 유사한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역사학계의 고언을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 정권의 탈선을 막아내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6년 8월 22일 역사학계 원로 및 역사학회 대표 역사연구소 대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이 거꾸로 간다는 사실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뒤로 후진하다가 어디로 갈지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전 우리
역사가 처했던 그 상황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어느 것 하나도 국가의 공적인 책임자로서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1960년 같으면 온 국민이 일어서서 그야말로 물리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승만은 민중의 힘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민중을 배신하고 쫓겨난 사람을 가진 수단을 다 써서 역사에 다시 되돌을 놓으려고 하는 이 거대한 그야말로 잘못된 부정의한 음모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는 우리 역사에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만 선생님 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왜 건국절을 해방 이후로 잡으려고 하는가? 1919년부터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식민지에서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반민족사,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 때문에 해방된 이후에 나라가 건국되었다고 해야 그 사람들이 민족 반역자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를 망쳤던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들의 기득권을 역사적으로 용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문제를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추악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음모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지는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미래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자기들의 그 추악한 음모를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을 거고 내년이 지나면 지금까지 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역사에 판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더 참으면 이 무더위가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역사 파탄도 끝나리라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이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